그렇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직군이 지역사회, 현장에서 응급처치나 전문응급처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률적으로 합의된 안전망이 하나 있어요. 안전망이. 에어백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지역사회 응급실하고 이렇게 연계가 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부수적인 문제고요. 이미 응급구조사는 법률적으로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열거식으로 상황과 행위, 이것이 아주 스트릭하게, 아주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종의 응급구조사의 직종의 이의주의로 봤을 때 이것이 현재 응급구조사 직종 안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건의료 측면에서 정말로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이런 그 어떤 이 프로바이더로서 정말로 이 치료자로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상황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열거식으로 업무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정지 상황에서 무슨 약물 사용, 네. 호흡곤란이 발생한 환자에서 무슨 약물의 사용, 그렇죠? 네. 혈압이 저하된 환자에서 정맥로의 확보, 이런 식으로요. 상황과 행위가요. 열거식으로 아주 스트릭하게 이게 탁 이렇게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폐단도 있습니다. 네,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도 아니 응급구조사가 심전도 찍는 게 뭐가 위험하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외상환자 치료도 하고 환자 들어오면 수액도 잡고 하는데 수액 라인을 잡았는데 거기서 피를 받고 체열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간호사가 와서 바늘 한 번 더 찔러요, 환자한테. 환자가 그래요. 아니 방금 응급구조사 선생님이 팔에다 정맥 확보를 해줬는데 왜 내 피를 또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서 그래요. 응급구조사가 체열을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료적인 응급실 안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런데 이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의협도 병협도 이번에 이 합의를 해주셔서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열거식으로 지역사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제한해 둘까? 한국만 그럴까? 한국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은요. 파라메딕이라고 하는데요. 응급구조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컴뱃 메딕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러니까 미국의 린드 B 존슨이 그 닉슨 대통령 남하되고 나서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린드 B 존슨 대통령이 하면서 메디케어라는 보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가정의학 전공이시니까. 그러면서 상이용사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니 월남전에서 현장에서 수류탄 맞아가면서 환자한테 정맥 확보하고 수액 치료하고 외상 치료했던 그 컴뱃 메딕들, 그러니까 전투 의무병이죠. 이 친구들이 전역을 했는데 할 게 없어. 아니 근데 미 의회 보고서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간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 베트남 전쟁 사망률보다 높네? 미국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전쟁 상황보다 고속도로가 더 위험하냐. 그래서 닥터 페링턴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외과 의사예요. 모빌리티 하스피탈이라고. 지금 이제 한국은 그거 하고 있죠. 이게 이동형 외상 병원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 파라메딕들도 교육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전미 응급구조사 협회 2대 회장입니다. 이분이. 저희 응급구조사 직군한테는 갓파더죠, 말 그대로.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메딕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미국 사회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응급구조사들이 파라메딕들이 아주 넓게 활동하면서 미국의
이 고속도로 환자의 외상 사망률이라든지 또 중증 척추장애 환자들의 이런 중증 척추장애 장애 발생률, 또 심정지 환자의 이런 소생률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뭐 미국은 뭐 911이라는 드라마 혹시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릴 때 911이라는 그 911이라는 그 채널을 보면서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으셨을 거고 한국으로 치면 뭐 내 심장을 살려라 뭐 그 하얀 TV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면서 사회적인 그 인지도라든지 인정,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도 포괄적으로 응급구조사한테 파라메딕들한테 업무를 허용하지 않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는 A라는 직군이 B 직군을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예. 원래 거기는 그 호주라는 나라에 그래서 간호협회에서도 이번에 무슨 호주가 간호법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문화적 상대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1대1로 그냥 그 나라에 이 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필요하다? 그렇죠. 이건 정말 우리가 뭐 한 3, 40년 전에는 이런 논리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논리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료 환경도 너무나 다르니까요. 그럼요. 그럼 그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미국 문구사의 업무 범위가 40개니까 우리나라 40개 해주라. 병원전에서 마약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 이런 요구 저희가 합니까? 안 하거든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직업의 자유도가 폭넓게 보장되는 호주도 열거식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사회의 파라메디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역사도 깊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열거식으로 제한하고 있을까요? 현장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사람이 업무를 했을 때 그 포괄성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위험도 때문에 그래요. 포괄적으로 업무를 정해놨어요.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됩니다. 뭐를 훈련시켜야 되죠? 뭐를 훈련시켜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안전하게 그 행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뭘 훈련시켜야 되죠? 포괄적으로 업무를 해놓잖아요. 뭘 훈련시켜야 되는지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예. 포괄적으로 업무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조금 달라지고 조금 달라지고 영역이 무한하게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간호협회가 대한민국에서 50년, 60년 동안 입법을 통해서 또한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넓혀갔어요. 진료의 보조의 영역을. 지금은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간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간호사의 진료 보조 업무가 뭡니까? 한번 A4 용지로 정리해 보세요.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확히 데피니션이 안 돼요. 환자가 죽어나가고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슈가 붙으면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법원에서. 그거는 네가 지금 진료의 보조 업무를 뛰어넘은 거야. 그건 의사만 해야 돼. 환자가 죽고 나서 지금 그걸 결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료의 보조라는 게 저희가 법제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었지만 네. 정의가 모호하다. 그 간호라는 업무 자체의 정의가 모호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호협회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저희가 진료의 보조를 지역사회에서 한다. 그 확장성을 예측할 수 없다. 지역사회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없다. 피드백할 수 있는 동료가 없다. 나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다. 네.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우리가. 진료의 보조를 정의가 안 돼. 정의가 안 됩니다. 그거를 복지부 공무원 선생님들은 모를 거예요. 선생님, 진료의 보조가 뭡니까? 뭘 훈련시켜야 됩니까?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동료가 없는 환경에서 아주 소수가 근무를 하게 되겠죠. 예. 감독자가 없는 환경에서 간호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폭넓게 가정간호가 됐든 뭐가 됐든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할 텐데 이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번 규정해 보십시오. 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뭔가 계속 추가되거나 하는 식으로 돼서 좀 의료 현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 통합간호 간병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간협에서 제안을 하면서도 네네. 뭐 ICT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의사랑 그 간호사가 협진을 하겠다 이런 네. 계획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무한하게 확장돼서 네네네. 결국은 위험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ICT 기반 그 워딩을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한 10분 웃었습니다. 제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직구는 가능해요. 저희 직구는.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타면서 의료 지도를 받고 있어요. ICT 기반으로 이미. 그걸 지금 채용한 거거든요. 저희 직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소방 구급대원들이 이송하는 과정에서 ICT 기반으로 이미 저희 하고 있어요. 저희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사회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게 그 현상 그대로 저희가 이미 다 답습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돼요.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ICT 기반으로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예. 자, 응급구조사 한 명이 전문 응급 처치를 해요. 그럼 현장에 지금 대한민국의 앰뷸런스가 그 소방의 앰뷸런스가 1,500대가 있습니다. 민간 이송단이 1,100대가 있어요. 1,500대 앰뷸런스가 한 번에 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런데 광주 지역, 전라도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하면요. 실시간으로 거의 대부분 보통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구급차가 보통 우리가 어림짐작 좀 이렇게 보면은요. 50에서 한 많을 때는 150대, 200대, 300대. 예. 이것도 넘어가면은요. 한 400대, 500대가 한 번에 운영될 때도 있습니다. 적게는 50대. 그러니까 그것이 컨티뉴스하게 계속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 국토를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어떠한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할 때나 의료 지도가 필요할 때 ICT 기반으로 해서 의료 지도를 요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의사는 1대1이에요. 한 번에 전화 못 받아요. 30명이면 의사 30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다수가 있는데 한 명의 의사가 다 상황도 모니터링 할 수 없거든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전화하면 다 무조건 법률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전화 받아줘야 돼요. 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인데. 환자 바이탈 얘기하고. 환자 혈압이랑 이런 것들 다 얘기해 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되고 있거든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모돼요. 어떨 때는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계속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요. 그렇게 계속 통화하면서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해요. 그러면 그 의사는요. 자기 업무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ICT 기반으로 한다? 도대체 의사가 몇 명 필요해요? 이게 상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진료 보조라는 것이 정확히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사회라는 너무나도 이 7색깔 무지개보다 더 많은 컬러예요. 예, 이거는 뭐 컬러를 우리가 숫자를 그래픽을 다 뒤에 표현을 해보려면요.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아마. 너무나도 많은 확장성과 너무나도 많은 다양성 안에서 진료 보조라는 그 업무가 정확히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런데 뭘 할지도 모르고 뭘 훈련시켜야 될지도 몰라. 응급구조사는요. 정확히 타겟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훈련할 때도요. 딱 그것만 훈련합니다. 딱 그것만. 그러면서 숙련도가 얘가 됐나? 안 됐나? 오케이. 됐으면 통과. 이거거든요. 근데 뭘 훈련시켜야 될지 우리 사회는 이미 몰라요. 그런데 일단 법안 먼저 이 통과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역사회 위험성이라는 건 단순하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로 이 퍼져나갈 수 있다. 그것이 뭐 이 앞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론 필요하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양 이 보건교사죠. 보건교사. 그 다음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요. 업무가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분들 물론 열거식이지만 그 안에도 포괄적인 내용을 조금 담고 있게 하지만 아주 패시브예요. 아주 방어적입니다. 그 열거식 문구들이 보면은요. 자유롭게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네가 그 업무를 함부로 하지 마. 이러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걸 보면. 예. 그런데 진료의 보전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정의하지 못하는 그 업무를 동료로 감독도 없고 지금 뭐 논문도 우리 많이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잖아요. 예. 피어 리뷰가 없는 논문, 동료의 서로 상호간 검토가 없는 논문은 안 된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의료 행위는 그러면 논문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비교도 안 돼요.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수십만 간호사들 앞으로 발생할 수십만 대한민국 의료 체계 안에서 허용한다? 근데 그거 ICT로 한다? 커버한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